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번에 터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 두 전쟁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두 전쟁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북한 때문입니다. 약 3주 전 이스라엘을 공습한 하마스 대원들은 대전차용 유탄 발사기 등으로 무장한 후 이스라엘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간 하마스가 사용한 유탄 발사기 일부가 북한에서 수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는데 이스라엘군이 이를 공식화하면서 사실로 드러났죠. 수거된 하마스 무기를 분석해보니 첫 기습 때 북한과 이란산 무기를 각각 10%씩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뿐만 아니라 미국 전쟁연구소는 에스토니아 방위군 관계자의 분석을 토대로 북한이 러시아에 30에서 50만 발의 포탄을 제공했을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는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군은 하루 약 1만 발가량의 포탄을 소모하고 있는데 북한이 보낸 최소 30만 발의 포탄이면 최소 한 달은 포격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ISW는 북한이 러시아로 선적한 화물의 정확한 내용물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구소련식이 생산된 포탄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이 제공한 포탄은 실패 비율이 평균보다 높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러시아군에 유용할 것이라고 밝혔죠. 그러면서 러시아의 국내 포탄 생산과 북한으로부터의 포탄 수입 증가로 러시아군은 작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2024년에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충분한 화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렇듯 북한은 러시아와 하마스 등 서방과 등을 진 진영과 밀월 관계를 통해 서방 세력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전쟁에 적극 참여한 북한과 휴전 중인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두 전쟁에 관심만 두고 있을 뿐 무기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드입니다. 얼마 전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국내 방산 수출액은 역대 최고로 집계됐던 지난해 170억 달러를 넘어 2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방산 수출 규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0억 달러 수준에 머물다가 2021년 72억 5천만 달러로 급증했고 지난해 170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우리나라 무기 수입 규모가 50억 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본격적으로 흑자로 돌아섬과 동시에 명실상부한 먹거리 산업으로 거듭난 겁니다. 이 덕분에 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었죠. 스웨덴에 위치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5년 단위로 국제 무기거래 동향을 발표하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용됩니다. 그런데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2022년 무기 수출 시장 점유율 2.4%로 세계 9위로 집계됐습니다. 방위 산업은 고도의 기술력과 생산 역량이 요구되므로 진입 장벽이 높은데도 직전 5개년 조사에서 1.3%에 그쳤던 점유율이 2배 가까이 수직으로 상승했죠. 8위 스페인과 거의 차이가 없고 전통적인 무기 수출 강국 이스라엘을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무기에 대한 관심, 특히 유럽의 관심은 뜨겁다 못해 타들어갈 지경입니다.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국가는 부동의 무기 수출 1위 미국입니다. 얼마 전 영국 군사정보기업 제인스는 미국,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세계 각국의 군사 관련 조달 규모는 내년 총 2,4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3% 늘어난 수치로 2년 동안 증가율로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세계 각국의 무기 병력 등 국방 지출 금액은 무려 2조 2천억 달러로 냉전 종식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뉴욕타임스는 전 세계적으로 전투기, 미사일, 탱크, 대포, 군수품 등을 구입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며 전투 기술이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이미 무장한 국가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차세대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고 전했죠. 이러한 덕분에 지난해 미국산 무기의 수출은 2,056억 달러로 세계 무기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에 이르렀습니다. 전체 국방지출 금액 대비 미국산 무기 수출 비중은 10년 전의 30%보다 15%포인트가량 커진 것으로 1991년 옛소련 붕괴 이후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죠. 이처럼 미국산 무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동맹국의 무기 조달 확대와 함께 그동안 러시아나 중국에서 무기를 사들였던 인도, 인도네시아 등을 신규 고객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이며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 기존 미국산 무기 고객이었던 중동 국가도 지속해서 미국에게 무기를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미국 군수업계는 우크라이나, 폴란드에 이어 이스라엘 등 중동 국가까지 주문을 확대하면서 수요에 공급을 맞추지 못해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미국이 폭발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즉 그 어마어마한 물량을 누가 대신 받아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리고 그 대안으로 우리나라가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얼마 전 스톡홀름에서 열린 나토 주간 산업 포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5일 나토는 무기 생산 역량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 포럼을 개최했는데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올해 처음으로 일본, 한국, 호주 등 우리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들도 참석했다며 이는 나토 회원국뿐 아니라 파트너국의 정부와 업계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포럼은 나토가 방산 조달 등과 관련해 추진하는 정책 방향을 역내 방산업계에 설명하는 한편 각국 정부 및 업계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한국은 방위사업청 관계자를 처음으로 포럼에 참석시켰죠. 2년 만에 열린 포럼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우크라이나 지원이 장기화되면서 나토 각국의 무기 재고가 바닥나면서 공동조달 확대 및 생산 가속화 요구가 고조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이미 폴란드 등 나토 회원국 일부에게 다량의 무기를 수출한 경험이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이 포럼을 기점으로 향후 유럽으로 수출길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유럽의 무기 부족 사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좀 과장하자면 한국에 손을 벌리지 않고는 국가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 무기고가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세계 초강대국이 대거 포진한 유럽에서 무기고가 바닥난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의 주도로 나토가 창설되면서 나토 회원국들에게는 딱히 꼽을 만한 적이 없다는 점, 그리고 평화배당금이라 부르는 예산구조 때문입니다. 평화배당금이란 전쟁이나 첨예한 군사적 대립이 끝났을 때 군사적 목적으로 투입되던 비용을 경제적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게 되는 자금의 규모를 의미합니다. 가령 한반도가 휴전이 아닌 종전으로 전환된다면 그간 한국이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 투자했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유휴자금이 생기고 이를 사회복지나 경제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유럽에서 발생한 것인데 소련이 몰락하던 1991년 당시 조지 H.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소련의 유럽 침공 가능성은 더는 현실적인 위협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방위비를 25%나 삭감했습니다. 미국이 방위비 삭감을 시작하자 유럽에서도 방위비 감축이 주르리였는데 특히 독일 등 상당수가 방위비를 절반 이하로 줄였고 방위비에서 줄인 예산을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등에 써왔습니다. 결국 이런 예산 절감이 무기 생산에 구멍을 만들었죠. 이와 관련 파이낸셜 타임스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정치인들은 방위비를 거의 지출하지 않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며 냉전 종식이 부른 이른바 평화배당금 덕분에 각국은 군대 대신 보건과 교육 정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짚기도 했습니다. 세계 2위 군사력을 자랑하는 러시아가 하루 1만 발의 포탄을 사용하면서 그도 모자라 북한에게 손을 벌리는 상황인데 수십 년간 방위비를 지출하지 않은 유럽 국가들이 그나마 모아뒀던 무기를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으니 무기고가 바닥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실제로 모든 걸 다 떠나서 지금 한국이 마음먹고 유럽을 공습한다면 유럽 전체를 꿀꺽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이죠. 그럼 포탄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 달에 포탄이 적을 때는 10만 발, 많을 때는 약 24만 발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유럽 전체에서 1년간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이 고작 30만 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 달 사용 분량이 유럽 전체 생산 물량과 맞먹고 있는 것인데 전쟁은 벌써 20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간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무기고에 비축해둔 물량을 풀어왔는데 전쟁은 아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조차 주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물량이 부족해 유럽에서 수출을 요청해도 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유럽은 무기고를 비워두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무기고는 채워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일례로 155mm 자주포 포탄의 절반가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55mm 포탄은 곡사포 등 각종 재래식 무기에 쓰이는 주요 포탄으로 K9 자주포도 이 포탄을 사용하죠. 미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하루에 약 3,000발의 155mm 포탄을 사용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1년간 100만 발 이상을 쐈다는 겁니다. 상당수가 미국이 지원에 물량을 맞추기 힘든 상황이고 유럽도 이를 지원해 왔으나 성에 차지 않는 상황.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북한과 종전이 아닌 휴전을 이어오고 있어 늘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K9 등 155mm 포 운용 비중을 늘려왔고 훈련을 위해 계속해서 포탄을 소비하고 생산해왔죠.
더구나 지속적으로 소비가 이뤄지면서 품질도 꾸준히 관리해 흔히 명품으로 꼽히는 미국이나 독일산에 전혀 밀리지 않으며 현지 생산이라는 메리트, 그리고 미국 무기와의 호환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대로 포탄을 수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럽에게 이만큼 군침이 도는 생산국도 없는 셈이죠. 아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 155mm 포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도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다시 불타기 시작한 중동 화약고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중국과 대만이 여전히 긴장 상태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포탄뿐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가 넓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일각에서 전쟁으로 인해 이득 보는 게 뭐 그리 자랑이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을 조금만 거꾸로 돌려보면 미국이 일본이 전쟁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고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룩한 사례가 있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 골칫거리 북한도 러시아와 하마스에 포탄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무기를 수출하고 그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는 게 나쁜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